네, 이어서 이집트 미술입니다. 네, 이집트 같은 경우는 이제 북쪽 아프리카에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우리 지도에 보시면은 굉장히 기다란 강, 나일강 이렇게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그 죽은 자를 위한 미술이라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이집트 같은 경우는 사막과 바다로 이렇게 주변이 보호되고 있는 게다가 폐쇄적인 나일강을 중심으로 발전을 하는 지리적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파라오 다닐 제왕이 통치를 하게 되는 그런 기반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나일강 인근의 인류 최초의 문화로서 후에 그리스 문화 형성에 큰 영향을 이제 끼치게 되는데요. 지역적으로 아까 고립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덕분에 다른 집단으로부터의 침입에 대한 그런 방어가 잘 되었고요. 그래서 질 높은 문화를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이집트 같은 경우는 이제 자연의 영혼, 신을 숭배하면서 죽고 나서의 그 후의 세상의 그런 내세관을 강조하는 그러한 미술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또한 사후 육체 보존을 위한 그런 목적의 미술로도 이렇게 활용이 되었습니다. 또 신 중심의 문화로서 이제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에 대한 이집트인의 염원을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정착을 하게 되면서 이제 농사를 짓게 되었는데 또 이집트의 이제 벽화에서는 이런 내세적인 내용일 뿐만 아니라 추수 관련된 이러한 주제의 표현도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집트의 회화에서는 사물 표현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완전함이었습니다. 그래야 영원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엄격한 규칙을 따르면서 이 작품들을 영원히 보존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삼게 되었습니다. 이집트 회화 같은 경우는 주로 분묘의 형태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죽은 자를 위한 회화가 발달했음을 이제 알게 되겠고요. 또한 도식화된 이런 부동적 움직이지 않는 좌우 대칭의 자세와 투식 원근법을 무시한 평면적인 표현이 잘 보입니다. 이것은 현실의 이런 생동감보다는 죽고 나서 사후 세계의 영원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인체의 좌우 대칭, 이런 정면성을 이렇게 드러내고 추구를 하게 되게 됩니다. 또한 주대종소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크기로 신분이 높고 낮음을 표현하는 그런 또 법칙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사물을 볼 때 한 사물에 대해서 시점을 여러 개로 분석을 해요. 그래서 그 사물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것으로 이제 시점이 변화하게 되는데, 그래서 시점에 대한 다양화에 의한 그런 종합성을 추구하게 되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히에라콘폴리스의 묘지 벽화입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이집트에서 가장 오래된 회화예요. 그래서 선사시대에서부터 고대로 전환되는 것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근데 이전에 보셨다시피 이전의 동굴 벽화에 비해서는 사실 사실성이 많이 좀 떨어집니다. 굉장히 더 평면적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세부 묘사가 생략되어 있는 그런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겠네요. 또한 형상들이 서로 겹치지 않게 다 이렇게 띄엄띄엄 이렇게 표현이 된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질서가 있다는 것도 느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질서라는 것이 등장을 하게 된 게 굉장히 중요한 진보적인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작품은 네바문의 정원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연못을 표현한 그림인데요. 굉장히 재밌는 게 사물들의 특징이 가장 잘 나타날 수 있는 각도에서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방금 전에 설명했다시피 다시점이 있다고 했는데 그 다시점은 사물의 형태를 가장 잘 보여주는 시점을 찾게 되는 그러한 목적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이 그림에서도 나무라든지 이런 풀이 나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각도에서 다 그려져서 합쳐진 것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고분 벽화예요. 이 작품도 고분 벽화인데 그 당시에 엄격한 규칙성이 잘 드러나 있는 그림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통해서 사물을 그릴 때 이집트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 사물 하나하나가 갖고 있는 완전함을 표현하는 게 이분들의 목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추수를 하는 그러한 주제의 작품들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작품 보시면은 정면성에 의한 종합적인 특징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거는 제가 나중에 오프라인 강의 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작품에서의 그 인물들은 움직임이 많이 없이 경직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에 반해 동물들은 이렇게 생동감이 있게 좀 표현이 되었는데 이것은 동물 그림에 있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셨나 봐요. 그래서 규칙에 얽매이지 않게 표현이 돼서 그렇다는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주대종소가 굉장히 잘 나타나 있네요. 그림 딱 보셔도 누가 제일 권력과 힘이 가장 센지 느껴지실 겁니다. 예, 왼쪽에 위치하고 있는 파라오 굉장히 크게 그려져 있고요. 그에 반해 파라오의 시중을 드는 그 외의 사람들은 주인에 비해 주인공에 비해 좀 작게 그려져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주대종소입니다. 이러한 스타일의 그림은 우리나라에서도 발견이 돼요. 그래서 고구려 고분 벽화 같은 경우 고구려 고분 벽화 같은 경우도 그 묘주죠. 예, 묘의 주인인 그 인물은 크게 그려지고 그 주변의 인물들은 또 작게 그려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작품에서도 이제 주대종소 굉장히 잘 나타나 있는 것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 그림에서 제가 다시점 그 사물의 완전한 형태를 보여줄 수 있는 그것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얼굴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분명히 옆모습이에요. 그쵸? 옆모습이면 이렇게 생겼을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옆모습의 눈의 표현을 이렇게 그리게 될 거예요. 그쵸? 근데 이 이집트 벽화의 눈을 보시면요. 정면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눈이라는 것을 볼 때 사실 눈의 가장 큰 특징, 높이라든지 넓이라든지 이런 눈꼬리가 내려갔나 올라갔나를 알 수 있는 것은 옆모습보다는 정면이 훨씬 더 잘 보이게 돼요. 그래서 인물을 표현할 때 눈의 표현을 옆모습일지라도 옆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 사물이 가장 갖고 있는 완전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정면의 모습을 그리게 됐고요. 옆모습을 그리게 되는 경우도 사실 이런 사람의 모습으로는 이 사람의 코의 높이라든지 굴곡이라든지 그 특징이 좀 보이기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 얼굴에 대한 표현이 더 잘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옆모습을 그린 게 너무 못 그렸네요. 너무 어렵네요. 옆모습의 특징이 얼굴의 특징이 가장 잘 보이는 이런 옆모습으로 이렇게 표현이 된 걸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한 어깨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옆모습의 어깨로는 그쵸? 사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옆모습의 어깨로는 이 어깨의 넓이가 어느 정도인지 이 어깨에 대한 사람의 폭에 대한 정보가 아예 없어요. 이 옆모습의 인물에서는. 그래서 이 사람의 특징을 또 보기 가장 쉬운 방법은 사람을 정면으로 배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면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요. 다리도 되어 있고요. 그런데 또 발이 꼬여 있습니다. 사실 앞모습의 인물에서는 발가락이 이렇게 보여요. 그쵸? 그런데 이 앞모습의 발로는 이 발의 굴곡과 길이라든지 정확한 정보가 아예 없어요. 정말 그 발가락의 동그라미 모습만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발에 있어서도 발의 가장 특징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옆모습으로 돌리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시점이 여기는 정면, 여기는 옆면, 여기는 정면, 여기도 다 정면, 근데 여기는 옆면. 시점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다시점이고요. 이 다시점을 종합해서 그린 그렇게 이렇게 방식으로 그려진 게 바로 이집트 인물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법칙은 회화에서만 들어가게 되고요. 조각에서는 또 이제 이러한 또 시점이 깨지게 되거든요. 네, 아무튼 회화에서의 다시점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조각입니다. 조각 같은 경우는 사실적인 표현의 위주였고요. 또한 그 조각의 채색 또한 그런 인물 조각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조각 역시 완벽한 좌우 대칭 보여지고요. 움직임이 없는 멈춰있는 듯한 모습의 부동성의 특징 갖게 됩니다. 조각도 역시 정면성의 표현이 있는데 이것도 곧 설명드릴게요. 작품은 이제 아부신벨 신전과 람세스 2세 상입니다. 이집트 나일강 서쪽에 있는 그 삼 절벽을 깎아서 만든 신전이래요. 그리고 전면에는 그 신전을 만든 람세스 2세의 상이 4개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인 파라오 그 람세스 2세의 호전적인 모습과 업적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대한 규모의 상을 표현을 했는데요. 자, 여기서 조각의 정면성 확인하실 수가 있겠는데, 자, 보시면 시선 이쪽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깨 방향도 이쪽 바라보고 있어요. 앞을 보고 있는 바로 그런 정면성. 이거는 이해하기가 쉬우시죠? 예. 그래서 초상 조각은 이런 식으로 정면성의 표현을 많이 했다는 거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다음 작품은 이제 투탕카멘의 이제 관인데요. 이 관 같은 경우는 발견 당시 굉장히 큰 이제 이슈가 되었었는데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보관이 된 파라오의 관은 최초였나? 좀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큰 이슈를 몰면서 이제 발굴을 하게 되었는데 이 투탕카멘의 관 같은 경우는 3겹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요. 그래서 한 겹 열었더니 그 안에 또 관이 있고 또 열었더니 그 안에 또 관이 있고 그래서 거길 딱 열었더니 드디어 투탕카멘의 미라와 바로 이 황금 마스크가 나타나게 됐다고 합니다. 이 황금 마스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술적 가치가 높다 그래요. 그래서 광택 처리가 된 이 화려한 금색과 채색의 이러한 대비가 굉장히 인상적이고요. 딱 봐도 정말 그 당시에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는 장인의 걸작으로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건축입니다. 건축 같은 경우는 이제 강력한 파라오 왕권을 이렇게 상징을 하게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거대한 규모로 건축이 됩니다. 그리고 상인 방식 구조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이 상인 방식은 아치는 아직 발견이 되지 않을 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둥과 기둥 사이에 이렇게 올린 게 바로 상인방 구조입니다. 근데 상인방 구조 아까 신석기 시대에서 하나 확인했어요. 스톤헤인지에 있는 그러한 거석들이 이러한 스타일로 이렇게 쌓여져 있는데 이게 바로 상인방식 구조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 기둥을 12식 기둥으로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이 12식 기둥은 이렇게 쪼르르르르르 있는 이 기둥들을 12식 기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기둥을 세운 스타일은 후에 그리스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파르테논 신전 같은 경우도 이렇게 기둥이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거에 다 이집트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이런 스타일로 건축이 발전됨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기자지구의 대피라미드입니다. 미이라를 보관하기 위한 왕의 무덤이고요. 이를 통해서 이집트인의 신앙과 왕의 권력을 이렇게 대표적으로 상징한 건축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화강암에 진짜 큰 돌을 이렇게 쌓아서 만든 건축물인데 이는 아무래도 선사시대의 매장 무덤의 영향을 받지 않았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노예의 이런 노동력이 아닌 나일강의 범람으로 이렇게 농사를 짓게 되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일자리를 제공을 하기 위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보시면 굉장히 기하학적인 형태의 단순미가 이렇게 두드러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신을 향한 이런 인간의 관심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부 같은 경우는 여기 왕의 방도 있고요, 여왕의 방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안이 약간 미로처럼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좀 개인적으로 흥미가 있어서 좀 준비를 해봤고요. 자, 그럼 이제 기자지구의 스핑크스입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얼굴은 사람, 몸은 사자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서 인간의 지혜와 사자의 힘을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왕의 권력과 부를 상징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암벽을 깎아서 만들어서 정말 거대하게 이렇게 제작이 되었고요. 아까 분묘, 피라미드를 지키는 수호신의 역할을 합니다.
나일강의 수호신으로서 이제 건축에 뛰어난 왕이었던 그 카프란 왕이 자신의 용모를 본따서 이렇게 제작했다고 합니다. 자, 다음 작품은 카르나크 신전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12식 기둥 보실 수가 있어요. 기둥 이렇게 설치가 다 되었고요. 그 위에 돌을 얹은 상인 방식 구조인 것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둥 하나는요, 동그란 기둥이에요. 이 동그란 기둥을 원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역시도 후에 그리스에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이어서 메소포타미아 미술 말씀드릴게요.